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구독자님이 연락이 한 거 왔는데 국제결혼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베트남 여자랑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국제결혼을 준비하면 좋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외로워서 그러는 건지 결혼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연애가 하고 싶은 건지 이런 애매모호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또 상담이랍시고 여기저기 얘기하는데 솔직히 별로 호응도 못 얻어요. 왜냐면 그냥 제 생각엔 병신이에요. 아니 결혼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지. 갈팡질팡 자기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해서 와이프랑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이를 낳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은요, 일단 내 준비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들하고 결혼에 대해서 상의하면서 왜 내가 국제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당위성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주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주거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프로필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준비 중에 가장 쉬운 것은 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혼 계획을 세우고, 또 결혼하면 아무래도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주거 환경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주변의 여러 요소들을 정리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게끔 일종의 준비를 하는 거, 그리고 이런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게 프로필이에요. 저희가 프로필을 작성하면 뭐 이름, 나이, 학력, 그 다음에 직장, 수입, 재산 상태, 그 다음에 가족, 또 성격, 취미, 어떤 여성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결혼과 근접한 여자를 만나기도 쉬운 거예요. 그리고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놓치는 거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뭐 내가 직접 여자를 가서 꼬실 게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만나든 뭐 중매든 지인을 통해서 만나든 프로필 사진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까운 사진관 가서 결혼용 프로필 사진 찍고 내가 일하는 모습도 좀 찍고 사는 집도 좀 찍고 운동하는 모습도 찍고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좀 찍고 취미생활 이런 사진도 좀 찍고 보통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존중을 받는데 국제결혼 한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 프로필 보면 인물이 잘생겼는데도 사진을 멋같이 찍어서 여자한테 대접을 못 받는 분도 있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제결혼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프로필과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프로필 사진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국제결혼을 결정할 때 트러블을 만들지 않는 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뭐 맞선 때문에 온 건 아닌데 자신을 좀 검증을 해달래요. 그래서 와라 해서 한 닷새 정도 있다 갔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 결론은 그냥 이분 자체가 결혼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 부모님한테 전화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밖에서 한 3시간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길래 이건 결혼해도 문제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내가 보기에 자네는 뭐 결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결혼도 안 할 거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간 버려 돈 버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좋은 여자를 찾을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자네는 일단 한국에 돌아가서 부모님하고 잘 상의를 하고 내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자네가 말하는 좋은 여자를 찾아보는 게 어떠냐.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자네는 자기 객관하고 상관없이 결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돈 몇천만 원 들여서 결혼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했어요.
그런 해프닝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결혼을 할 때 북부로 할 것인지 남부로 할 것인지, 그리고 연령대는 몇 살 정도 보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하셔야 돼. 왜냐면 예를 들어서 30대든 40대든 50대든 다 예쁜 여자 좋아하죠. 그럼 남자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까지는 도전해 볼 수 있으면 북쪽 여자를 한번 도전을 해봐라.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 중에서 북쪽 여자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하는 여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결혼의 목적이 순수한 여자들이 많아요. 일부 한국 남성들이 북쪽 여자가 눈이 높다고 하는데, 사실 북쪽으로 맞선 보러 오면 남자 나이가 많거나 외모가 좀 안 좋거나 맞선 태도가 안 좋으면 여자들이 그냥 쳐다도 안 봐요. 북쪽은 건물주도 와서 까이고 가는 데가 북쪽이에요. 물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 여자들도 당연히 남자의 경제력은 기본으로 봐요. 근데 그 경제력을 보는 기준이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기준에 그래도 결혼의 목적이 순수한 여자들이 많고, 또 이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의미를 안 두는 여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어린애들은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첫마디가 돈 많아? 이게 아니에요. 잘생겼냐? 키 크냐? 어디 사냐? 직업이 뭐냐? 이런 것 먼저 물어봐요. 이런 여자들이 북쪽에 많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게 있고, 제가 예전에 국제결혼 중개업을 할 때 남부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을 좀 높게 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북쪽 여자들은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고려하기 전에 남편하고 싸워서라도 어떤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그런 강한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있었던 억척스러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보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그렇고 아쉽게도 40대 중반을 기준으로 해서 후반까지는 내가 좋은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그러면 나이 차이를 좀 감수하시고 남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순간 리스크는 아무래도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국제결혼에서 내가 결혼 정년기에 베트남 여성을 만나는 거는 누구나 원하는 거고, 또 예쁘고 집안 괜찮고 조건 두루두루 좋은 여자 만나고 싶죠. 근데 대체적으로 북쪽은 한 40대 초반까지는 마지노선이고, 초혼 결혼 한 40대 중반, 후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호치민이나 ponto로 진행하는 게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40대 중반이나 후반이라고 해서 북부에서 결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뭐 북부에서 일부 업체가 너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재혼 여성이랑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일단 남자가 좀 잘났으면 뭐 40대나 50대라도 30 전후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경제적이든 외모든 이런 게 좀 받쳐줘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은 분이 많기 때문에 결혼이 잘 안 되는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부 여자들은 재력도 보고 키도 보고 외모도 보고 성격도 본다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눈이 높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결혼하는 거 보면 그렇다고 해서 꼭 돈 많고 잘생기고 이런 남자만 찾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다 제 눈에 안경이죠. 자기 취향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강한 게 좀 북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남쪽은 40대 중반,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라도 좀 돈질하면 결혼을 해요. 현실이 그러니까. 제가 결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업체 통해서 하면 50대라도 18, 20하고 결혼은 해요. 근데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그 다음부터는 현실인데, 현실에서 그 여자가 나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국제결혼은요, 남자가 여자를 초이스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건 베트남 여자한테 간택을 받는 거예요. 간택을 받아야 사랑도 받고 관심도 받고 결혼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 여자의 관심과 호감 이게 없으면 거래처 사장님 대하듯이 그냥 어떤 가불관계의 연장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 한국 남자들이 그런 상황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심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고 내 결혼이 잘못됐다는 거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지를 하고 신부 초청할 때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51살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선생님 하셔요. 근데 건터에 가서 결혼을 진행을 하셨대. 여자 몇 살이랑 한 줄 아세요? 22살이랑 했어요. 근데 베트남을 자주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신부랑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애가 달아. 22살짜리한테 어쩌지를 못해. 그냥 절절절 매는 거야. 아니 51살이나 먹고 그 22살짜리한테 개무시 당하면서 그것도 결혼이라고 합니까? 근데 그 얘기 했네요. 대놓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타가 한숨 푹 쉬시더라고. 이거 결혼 잘못된 것 같은데 위약금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러시길래 커피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그 회사 대표 만나서 속사정 얘기하고 결혼을 물러봐라.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재추진도 말 잘해서 해봐라. 그렇게 상담하고 끝냈는데 얼마 전에 32살짜리 재혼에 아이 없는 여자랑 다시 매칭이 돼서 지금 신부 2월달부터 공부 시작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봐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지만 선생님이 여자한테 관심을 받고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거를 피부로 느끼니까 마음 편하고 그 자체로 확신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고민이 없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맞는 것 같대. 지금 마음 너무 편하고 좋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 회사 대표님이 일면식도 없는데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상황이 이래 했고 자기도 처음에 말렸다. 그러고 그 대표님이 나도 글로벌 TV 구독자고 우리 종사자가 알려줘서 그 채널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일부 종사자 중에는 결혼시키고 글로벌 TV 추천하는 그런 분도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괜한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래도 선생님 치고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분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업자들이라고 다 개새끼는 아니에요. 사기꾼 새끼도 있지만 그래도 양심껏 하려고 하는 업자들도 있는 게 국제결혼이다 보니까 그 업체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도 이번에 2년을 넓히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됐거든요. 그렇고 50대 중에 내가 20대 여자랑 그래도 좋은 여성이랑 해야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돈으로 싸우는 그런 케이스 아니고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결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별 수 없어요. 그냥 베트남 자주 와서 신부랑 라포 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국제결혼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요, 한국 남자의 나이예요. 근데 이 디폴트 값을 무시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결혼이 어려워지고 자꾸 산으로 가고 파혼이 발생을 하고 뭐 세대 차이를 느끼고 힘들어하고 또 한국 가서 이혼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디폴트 값이 한국 남자의 나이예요. 이 디폴트 값을 명심하고 국제결혼을 진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 30대도 20대 초반에 어리고 예쁜 여자 찾고 40대도 20대 초반에 어리고 예쁜 여자 찾고 50대도 20대 초반에 어리고 예쁜 여자 찾으면 누가 제일 리스크가 많고 그 결혼이 가당키나 하냐는 거예요. 국제결혼도 뭐 베트남이니까 그래 그러는데 조금만 베트남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면 그 기브앤테이크 관계나 어떤 사람 사이의 상식이나 여기도 이런 게 통용이 돼요. 근데 본인이 돈도 없어. 어린 여자 찾아. 막상 데리고 왔어. 근데 경제적으로 만족을 못 시켜줘. 그래 놓고 베트남 여자가 돈을 밝힌대. 그럼 너라는 새끼는 어린 여자 밝히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니 되지도 않는 그 케이스를 억지로 정당화 시켜서 자신이 처음에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한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좋을 때는 아내 여보 사랑해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베트남 여자가 베트남 사람이
그렇다는 식으로 일반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보면요, 베트남 여자들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내가 그래도 여기서 살 때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좀 그래도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았는데 한국에 가서 2, 3년 살아보니까 베트남보다 못하다. 한국에 잘못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자들도 요즘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의 직업, 그리고 처해 있는 현재 상황.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매끄럽지 않고 남편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 첫 번째가 사실은 나이 차이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그 갭이 어마어마해요. 뭐 어떤 분들 뭐 내 주변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도 잘 사는 부부들 많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 솔직하게 업자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요즘 한국에 온 다음에 몇 년 못 살고 이혼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 저희 이런 얘기 해요. 근데 그게 꼭 베트남 여자만 잘못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지간의 이혼은 적어도 반은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그리고 베트남 여자의 기대치를 못 맞춰줬어. 그럼 이게 내 잘못일까요? 그 기대치를 좁히지 못하는 베트남 여자 잘못일까요? 이거는 감히 제3자가 얘기해서는 안 되는 엄연한 부부만의 영역인 겁니다. 결혼할 때나 베트남 여자지 결혼하고 나면 내 아내이자 내 가족이고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근데 실상은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 어설픈 간마인도 못 버리고 베트남 여자를 하대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베트남 여자들이 주된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여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대, 무시, 그 다음에 주변의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 이혼하는 커플들의 상당수가 압도적으로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이 국제결혼을 할 때 이런 국제결혼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문화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감수할 수 있으면 국제결혼을 하라는 의미로 오늘은 국제결혼의 민낯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